고점이 있잖아요. 2021년이나 2022년 상반기에 거래된 최고가 확인한 다음에 최고가보다 20%, 30%면 더 좋고요. 20% 정도 또는 그 이하로 조정된 매물 수준이라면 저는 사셔도 괜찮다. 왜냐하면 2차 하락이 오더라도 고점 대비 30% 정도 빠지거든요. 서울 부동산 지금 사도 될까요? 일단 전고점을 보게 되면 뭐 압구정이나 뭐 여의도나 이런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지역을 빼버립니다. 왜? 그들만의 리그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돈 많고 잘난 사람들이 부동산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냐고요. 방송 보면은 뭐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뭐 유재석 씨가 뭐 몇백억짜리 샀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압구정, 여의도는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거는 쳐다보지도 말자고요. 2022년 12월 1차 하락이 왔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 떨어졌을 때도 그 동네는 신고가 나오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뭐 신고가가 나왔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데는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송파구, 광진구, 강동구 이런 지역들, 강남 3구, 강남 4구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고 투자를 하는 지역들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실 서초구, 강남구도 약간 그들만의 리그, 뭐 원베일리가 40억이 넘었다, 45억이 넘었다. 45억이 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이 유튜브 잘 보지 않습니다. 뭐하러 봅니까? 그거는 뭐 PB센터 가서 상담 받아도 되고요. 알아서 잘 합니다. 그 정도 재력이 되시는 분들. 45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전세 끼고 그냥 투기로 사겠습니까?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제가 실제로 만났는데 어떤 분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인데 우리 애 원빌리 하나 사줬어. 그게 서울에서 제일 좋다며?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들만의 리그고 서울에서 제일 좋으니까 하나 사줬어. 뭐 이런 개념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송파구, 강동구 이런 지역들은 전문직이나 우리가 노력을 하고 부부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갈아탈 수 있는 타겟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볼 때는 송파구와 강동구를 좀 눈여겨보는데요. 송파구에는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표본이 있어요. 뭐냐면 엘스, 리센츠 뭐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레이크 팰리스, 트리지움 뭐 또 파크리오 이런 아파트들이 2007년, 2008년도에 한꺼번에 입주합니다. 잠실주공 1, 2, 3, 4단지 잠실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2만 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거의 동시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게 표본으로 보게 되면 2만 세대 정도의 균일화된 표본이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강남 3구에 어느 정도 중산층인데 너무 잘나지도 않았어. 서초구 강남구처럼 엄청나게 부자도 아니야. 노력하면은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값이 저는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바라보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주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엘스 같은 경우에 전용 84가 2021년에 27억 최고가 찍었습니다. 27억 물론 단지 동에 따라서 편차는 있고요. 27억 거래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몇 개가 튄 거래고요. 통상적으로 그때 25억, 26억이 이제 주된 거래의 그 시세 형성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이 떨어졌는데 19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층 빼고요. 10층 이상. 저는 항상 10층 이상을 말씀드립니다. 19억까지 떨어졌다가 요게 슬금슬금 올라가지고요. 올 초봄에 23억, 24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최근에 25억 7천 거래가 됐거든요. 25억 7천이면 사실상 전고점 가격입니다. 27억은 완전 튄 가격이고요. 거의 전고점까지 왔다. 고덕에 가보면 이제 강동 4구 그라시움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라시움 고덕 주공 2단지 재건축한 그라시움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의 최고점이 18억 9천인가 18억 7천 정도였는데 최근에 18억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전고점 가까이 도달을 했다. 그 얘기는 전고점에 도달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좋아. 전고점에 도달했다 이거야. 그러면 나는 사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우리는 딜레마가 이거잖아요. 사야 돼 말아야 돼.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는데? 라고 이제 하는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인사이트들이 전문가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 집값이라는 건.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20년 후에 걱정하자. 인구 출산율 감소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서울 수도권에서는 20년 후에 발생할 문제고요. 물론 지방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해 집을 사야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게 고려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사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필요하냐? 자금이 되냐?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사셔라고 합니다. 왜? 기다려도 못 사니까요. 2022년 하반기, 2023년, 2024년 지금 2년 지났거든요. 조정기가 2년 지났는데 좀 짧아요. 저는 조정기가 좀 더 길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짧습니다. 그러면 한 반 정도 저는 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필요해요? 자금이 돼요? 그러면 사서 올라가주면 땡큐. 샀는 사람 입장에서요. 올라가면 땡큐인데 안 올라간다? 근데 내가 필요해서 샀잖아요. 우리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샀는데 2년 내에 안 오르면 뭐 큰일이 생기나요? 자금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필요해서 샀는데 3년 후에 안 오르면 뭐 파산 나나요? 아니잖아요. 3년 후든 2년 후든 5년 후든 10년 후든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타이밍을 재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전문가들도 타이밍 못 맞춥니다. 내가 맞춘다고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두렵죠? 혹시라도 지금 샀다가 꼭지 물려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아, 이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움? 야, 이러다가 또 올라가면 어떡하지? 또 걱정? 이런 마음이 지금 막 혼재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두려운데 집값이 올라갈 때도 두려운데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안 두렵겠습니까? 그런 논리면 2022년 12월 둔천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샀어야죠. 그때 13억 7천이었나요? 일반 분양가? 미계약 나왔잖아요. 그때 왜 안 샀나요? 13억 7천인데 지금 20억 넘었는데 왜? 두려우니까.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공포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사람 심리예요. 그러면 설사 2차 하락이 오더라도 내가 2차 하락 때 타이밍을 잡아서 구입을 한다? 천만의 말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들어가느냐?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12년, 2013년 서울 부동산 시장 바닥일 때 사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샀냐면 첫 번째 간이 부었습니다. 간이 부었어. 현실 감각이 없는 분들, 잘 모르는 분들이 샀어요. 두 번째는 진짜 몰라가지고 몰라. 뭣도 모르고 그냥 사요. 그런 분들 아니면 절대 못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가장 투자 잘하신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2014년, 2015년에 투자하신 분들이에요. 바닥 찍고 원래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거든요. 칼이 떨어지면 잡아요? 아픈데, 피나는데 그거 잡으면 안 돼요. 얼른 손을 빼고 바닥에 떨어지는 거 보고 칼을 주워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기다렸다가 떨어지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은 못 잡습니다. 그러면 2022년 12월에 한번 떨어졌죠. 1차 하락이 왔습니다. 그때는 못 잡죠.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못 잡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찍고 필요한 분들은 살짝 올라갔을 때 샀었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거의 뭐 전고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이라면 사서 많이 안 올라도 결국에는 올라간다. 이제 절반 정도 왔다라는 마음, 올라가주면 땡큐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자, 여기서 문제는 자금이 부족하구나. 준비가 안 된 분들. 근데 불안해.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집을 샀어요. 올라가주면 땡큐. 안 올라가주면.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능력도 안 되는데. 상환 능력도 안 되는데 많이 받아서 애 학원 줄여야 되고요. 막 기본 생활이 흔들릴 정도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막 힘드는데 금리 내려간다. 물론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항상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우리 삶에서 생기잖아요. 만약에 금리가 다시 올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또 학원 빠듯하거나 학원 줄이는데 금리가 올라? 대출 많이 받았는데 내 집 마련했는데 큰일 납니다. 가정이 무너져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는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바닥을 찍고 확인하는 게 확실한 상승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지금은 준비되신 분들만 하고 좀 더 지켜보자. 제가 왜 한 절반 정도 지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냐면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요. 서울이 2년 정도 조정되고 다시 상승으로 2015년에서 2021년까지 7년 올랐거든요. 7년 동안 2배 올랐는데 2년 조정되고 전고점이 왔다? 여기서 또 대세 상승이 된다? 여기서 상승장으로 간다는 얘기는요. 5년에서 7년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5년에서 7년 올라가면 앞서서 우리가 엘스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자, 25억.
25억이라고 합시다. 25억. 7년 동안 2배 올라가면 엘스가 25억이면 50억이잖아요. 7년 후면 지금이 2024년이니까 2030년, 2031년에 엘스가 50억 간다. 거기에 베팅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2030년, 31년에 엘스가 50억 간다? 엘스가 50억 가면 나머지는 마포는 얼마 가야 됩니까? 마포는 한 40억 가야 되겠고요. 원밸리는 80억, 90억 가야겠죠? 거기에 베팅하면 답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제 마음속에 있는 찝찝함, 이 찝찝함이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면 돌고 돌단 말입니다. 이게 흐름이 벌집순환 모형 이론을 보면 이게 돌고 돌아요. 거래량과 가격에 따라서 이게 회복기, 상승기, 침체 진입기, 침체기, 불황기, 회복 진입기 이렇게 돌고 도는데 지금 상황이 뭐가 남아있냐면요. 먼저 바닥의 시그널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과거 사례를 볼 때 바닥일 때 진짜 바닥일 때 시그널이 뭐냐면 바닥일 때 이제 2012년 13년 상황을 좀 살펴보면 됩니다. 그때 강남 3구 용산구 규제 지역이 풀렸어요. 그때는 이제 강남 3구죠. 규제 지역이 풀리고요. 대출 규제도 풀립니다. 그리고 집값도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013년도에 정부가 규제를 풉니다. 양도세 특례, 5년간 양도세 면제,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서 이제 정상적인 상승으로 가는데 생각해 보면 지금 강남 3구, 용산구가 그대로 남아 있네. 그 얘기는요. 강남 3구, 용산구가 가격 조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는 얘기는 이게 정부 정책만 잘 봐도 규제 지역만 잘 봐도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데 강남 3구, 용산구가 규제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는 얘들은 조정이 안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조정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또 상승장이 된다고? 그럼 서울 집값이 몇 년에 올라야 되는데 7년 오르고 2년 살짝 쉬다가 또 7년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고 보여주십니까? 저는 이게 정상 아니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등산을 하는데도 올라가면 좀 쉬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지. 계속 올라갑니까? 에베레스트 산도 아니고 죽습니다. 에베레스트 잘못 올라가면 죽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찝찝함은 바로 이거예요. 조정이 충분하지 않았다. 여전히 집값이 고평가되어 있다. 소득 대비 집값 높거든요. 고평가되어 있다. 강남 3구, 용산구가 규제 지역 풀리지도 않았는데 다시 대세 상승으로 진입이 된다. 이거 뭔가 찜찜함? 이거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럼 최근의 상승장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불안한 마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조정이 되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줍니다. 우리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42.19 뛰고 선수가 좀 충분히 쉬어주고 다시 운동해서 뛰어야지 마라톤 42.19 뛰고 하루 쉬었는데 코치가 또 나가서 뛰어라고 하면 선수 죽습니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쉴 때는 쉬어주고 달릴 때는 달려줘야 되는데 저는 쉴 때 지금 충분히 쉬어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강남 3구, 용산구가 규제 지역이 풀려야 되는데 풀리려면 집값이 좀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필요한 분들은 사셔도 되겠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 또는 다주택자들은 급하게 서두르지는 말자. 또 다주택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주택을 가지고 있다. 서울 집값 올라가는데 하나 더 사서 4주택으로 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만약에 제가 틀렸어요. 올라가면은 3주택 가지고 있는 거 올라가면 땡큐잖아요. 물론 하나 더 해. 근데 만에 하나 우리 예상과 다르게 집값이 다시 조정이 왔다라고 하면 3주택도 겨우 맞췄는데 하나 더 사서 4주택이 됐다. 리스크 관리가 부동산은 상당히 좋은 투자처이면서도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취득세 내죠, 재산세 내죠, 종부세 내죠, 대출이자 내죠, 팔 때 양도세 내죠. 차 떼고 포 떼면 실제로 10억을 벌어도 내가 10억을 못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다주택자들은. 그래서 그런 점도 저는 좀 염두를 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괜찮겠으나 굳이 그렇게 필요 없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지금 상승이 대세 상승으로 진입하기에는 쉬어가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 라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저도 충분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볼 필요는 있겠으나 지나친 낙관은 좀 주의를 해야겠다. 그럼 2차 하락은 어떨 때 오느냐? 지금 생각에서는 2차 하락이 안 올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떨어지지? 근데 심리는 한순간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라갑니다. 정부가 가만히 보다가 추석 전후해가지고 야, 집값 너무 올랐는데 규제! 강남 3구, 용산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
경기도도 주요 지역들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립니다. DSR 더 강화해버립니다. 모든 규제들을 다 합니다. 취득세도. 기존에 나와 있던 규제 완화 법안들 다 폐기. 그러면 시장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생각해보면 집값이 저평가는 아니거든요. 무리해서 집 산 사람들은 이제 멘탈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얼어붙으면서 2차 하락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한국은행 또 뭐 결국에는 시장 안정,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한국은행이 야, 지금 상황을 보니 금리 올려야겠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180도 상황이 달라지면서 2차 하락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점은 우리가 절대 안 생긴다? 100%안 생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지금 집값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올리는 거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냉정을 찾으면 이 정도 막 급등하고 불안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필요할 때 올라갈 때 올라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성급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또 뭐 이해는 됩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게임 이론.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이익에 영향을 주게 되고 나는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선제 반응을 하는 그런 이론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마음만 먹으면 빵 사듯이 살 수 있으면 불안할 이유도 없는데 희소 가치가 있고 좋은 아파트는 정해져 있고 내가 방심하는 틈에 순식간에 호가가 올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이게 게임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경제 위기가 와서 뭐 재난이 와가지고 생필품이 없어져요. 그러면 집에서 이제 라면을 제가 몇 박스를 사뒀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우리 애가 라면 한 박스를 먹어버렸어요. 그럼 저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저놈이 다 먹어버리겠네. 내 애가. 나도 빨리 라면을 먹어야겠다. 서로 막 먹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한 달 버틸 식량이 10일 만에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로 필요한 사람들만 사고 신생아 특례대출도 아기 출산해서 필요한 분들만 사면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내가 내 친구보다 먼저 사서 먼저 집값이 올라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한 심리가 결국에는 시장을 지금 왜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은 좀 마음의 냉정을 좀 찾을 필요도 있지 않나. 순리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사시고 필요 없는 분들이라면 결국에는 지금 집값이 엘스가 25억이다. 전고점 왔다. 여기서 뭐 30억, 40억, 50억 올라갈 수 있다. 나중에는 50억 가겠죠.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도 있기 때문에 가겠으나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다시 달리기에는 체력이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나 수도권은 지금 사도 될까요? 자, 서울 변두리 이제 서울 중심부 집값이 많이 올랐고요. 이제 자기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는데 또 똑같은 답변을 제가 드립니다.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사도 되는데요. 저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상담할 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점이 있잖아요. 2021년이나 2022년 상반기에 거래된 우리 요즘 통계 잘 나오잖아요. 아실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최고가 나오는데 최고가 확인한 다음에 최고가보다 20% 30%면 더 좋고요. 20% 정도 또는 그 이하로 조정된 매물 수준이라면 저는 사셔도 괜찮다. 왜냐하면 2차 하락이 오더라도 고점 대비 30% 정도 빠지거든요. 그러면 1차 하락 때 고점 대비 30% 정도 빠졌다가 전고점 회복했다가 만약에 2차 하락이 오더라도 그 정도 빠집니다. 뭐 반값? 어떤 분들은 막 공격적인 분은 뭐 10억 아파트가 4억 가야 된다, 3억 가야 된다 하는데 그거는 다 투자는 얘기고요. 그 경제가 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전세 생기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떨어지면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 20%, 80% 정도, 20%포인트 정도 조정이 된 매물이 있다면 저는 들어가도 좋겠다. 뭐 상계동이든 우리 노동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지역들, 상계주공 같은 뭐 중계동이나 외곽 지역들 고점 대비 찾아보면 있어요. 경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우리 강남 3구, 용산구가 많이 올랐지. 사실은 경기도 좋은 지역들도 그 정도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일기 신도시 이제 선도지구 재건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되면서 좀 바람이 불고 있는데 분당도 이제 시범단지나 이쪽 단지들 위주로 지금 호가가 좀 올라가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찾아보면 충분히 해볼 만한 곳들이 있다. 모든 아파트들이 지금 다 전고점을 회복한 건 아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해서 가면 오히려 지금 그런 아파트들이 저는 오히려 더 기회가 있다. 물론 랜드마크 지역이 있고 랜드마크 아파트가 있고 걔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죠. 우리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경험했잖아요. 먼저 치고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 강남하고 인천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뭐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살짝 죄송하지만 제가 상대적인 비교니까 뭐 강남이 더 좋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강남 집값은 어떻게 올랐냐면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꾸준히 올라갑니다. 꾸준히 올라서 2배 정도 올랐는데요. 인천은 어떻게 올랐나요? 2017년 별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쭉 급등을 해서 결국에는 올라가는 폭은 비슷했어요. 근데 우리는 강남이 많이 올라? 비슷하게 올랐는데 원래 절대 가격이 높으니까 30억짜리 아파트가 10% 오르면 3억이 오르는 거고요. 3억 아파트가 10% 오르면 3천만 원 오른 건데 우리는 여기는 3억 올랐어, 여기는 3천만 원 올랐어라고 우리가 절대 비교를 해서 그렇지, 비율을 보면 강남은 인기 지역들은 꾸준히 올랐다, 다른 지역들은 뒤늦게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데 어떻게 좋은 지역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내가 자금이 부족한데 무리하게 황새를 쫓아갈 필요가 없죠. 내 자금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기다렸다가 적당할 때 들어가고 적당한 수익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맞는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찾아보면 고점 대비 아직도 회복 안 한 지역들 많이 있고요. 이왕이면 뭐 역세권이면 좋겠고, 이왕이면은 또 학교, 편의시설 뭐 이런 거 잘 갖춰져 현재 가치가 좋으면 좋겠고, 또 이왕이면 또 오래된 아파트라면 용적률이 좀 낮아서 나중에 혹시라도 재건축 추진하게 되면 사업성이 잘 나오는, 용적률이 낮아야 나중에 재건축하게 되면 용적률을 많이 찾아 먹으면서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오래된 아파트라면 그걸 내재 가치라고 하는데 용적률 좀 낮은 아파트 위주로 찾아보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도 없고 순리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너무 초조하고 너무 불안하고 여기서 이제 더 대세 상승이 돼서 여기서 5년 7년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은 저는 잠시 접어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3억에서 5억 정도로 투자하기 좋은 지역 어디일까요? 자, 3억에서 5억 정도 가지신 분들이라면,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이제 주택 이야기입니다. 뭐 상가나 뭐 이런 거 지식산업센터 빼고요.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방법론으로 보면 이제 3가지 방법이 있죠. 금매를 잡는 방법, 경매로 잡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청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 뭐가 제일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 그래요. 어떤 분들은 뭐 경매를 하라, 어떤 분들은 청약을 하라. 뭐 하는데 저는 아니 왜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되냐고. 선택의 폭은 3개를 다 맞춰야죠. 그래서 다 열어두시고, 청약은 최근에 좋긴 합니다. 청약이 좋긴 한데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니까 좋긴 한데 공사비가 많이 올랐고 분양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변 신축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비슷해도 유리하긴 해요. 왜냐하면 새 아파트잖아요. 2027년에 입주 예정인 분양 아파트와 2023년에 입주한 아파트하고 비교해보면 입주 연도가 벌써 4년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비슷하고 입지가 비슷하면 분양이 유리하긴 합니다. 청약하는 게 유리한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요. 주변 신축보다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변 준신축으로 눈을 좀 돌리고 있는데, 분양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무주택자라면 최근에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규제 지역, 또 하나는 동탄 신도시나 이런 3기 신도시 같이 이렇게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변 시세보다 무조건 저렴합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아파트, 돈 있으면 강남 3구, 용산구 가도 좋고요. 없는 분들이라면 뭐 동탄이나 파주나 뭐 성남 금토지구나 뭐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들 꾸준히 청약을 해보십시오. 뭐 안 된다고요? 안 될 수 있지. 내가 했는데 당첨이 된다? 그거는 청약 조건이 굉장히 좋은 분이고 그동안 안 한 거고.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청약은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있으면 두 개 다 해야 돼요. 특별 공급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 다 해서 당첨이 되면 특별 공급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2개 다 하시고, 당첨자 발표일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보고 좋은 게 2개가 나왔어. 그럼 선택하지 마시고 일단 당첨자 발표일을 보십시오. 발표일이 같은 단지를 동시에 청약하게 되면 중복 청약으로 부적격됩니다. 안 되고, 당첨 발표일이 다른데 둘 다 좋아. 그러면 둘 다 청약한 다음에 둘 다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 빠른 게 이제 당첨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청약은 그렇게 꾸준히 좋은 거 위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거 위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경매에 대해서도 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뭐 저는 경매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주변 경매는 한 6개월에서 9개월 전 감정 가격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경매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현장에 나가 보면 이제 급매물이 잘 없잖아요. 그러면 경매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나와 있는 매물의 시세보다 10% 정도 저렴한 가격 수준에서 적어내십시오. 터무니없이 뭐 반값 적으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아파트가. 그러니까 아니 무조건 떨어질 반값을 적어서 왜 힘들게 법원 가가지고 경매를 하냐고. 그러니까 당첨될 수 있는 수준 10%나 15% 정도 상황에 따라서 저렴하게 해보는 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이제 급매물을 잡는 방법인데 급매물은 이제 시장의 타이밍을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2차 하락 만약에 그게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2차 하락이 온다. 뭐 2025년이든 2026년이든 혹시라도 이상 급등을 해가지고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해서 다시 꺾여서 2차 하락이 온다면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된 매물 가격의 수준이라면 저는 사셔도 좋겠다. 급매물은 우리가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니까 타셔도 좋고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집값이 너무 2차 하락이 왔는데 심각해. 막 집값 막 떨어져. 큰일 났어. 그럼 정부가 강남 3구, 용산구 규제 지역 풀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양도세 뭐 특례 5년간 양도세 면제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나오면 무리하게라도 좀 사셔라. 부모님한테 좀 빌리고 자녀한테 좀 빌리고 같이 하자 그러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들어가셔라. 그럴 때는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들어갈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지역으로 봤을 때 이제 먼저 전고점으로 갖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전고점 가까이 온 지역들은 일단 뺍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투자 원칙으로 보면 저는 가격 메리트 좋은 지역 강남 3구는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강남 3구가 먼저 전고점을 찍으면 전고점 못 따라간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 좀 살펴봐야 되는데 3억에서 5억 가지고 투자한다면 사실 아파트로 같으면 예를 들어 전세 끼고 투자를 하면 아파트는 전세 가율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럼 3억에서 5억이면 한 6억에서 10억 정도 매매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사실 6억에서 10억을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사기는 현실적으로 만만하지는 않는데 굳이 하겠다면 저는 상계주공이 이제 물론 요즘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상계주공 저는 좀 괜찮게 좋게 보고 있고요. 상계동, 중계동 교육 인프라도 좋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몰려 있고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상계동, 중계동 좀 눈여겨보고요. 자금이 좀 되시는 분들이라면 뭐 강남 서초구 강남구는 일단 빼고요. 뭐 송파구든 강동구든 저는 노량진 동작구의 노량진 뉴타운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한남 뉴타운 용산은 뭐 너무 비싸니까 일단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마포나 성동구, 행당동, 뭐 옥수동 이런 쪽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거의 전고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지역들도 좀 눈여겨봐도 좋겠다. 광진구 나올 때마다 저는 숨은 진주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썼고 예전 제 책에도 흙 속의 진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 진주가 이제 흙 밖으로 나와가지고 광진구도 집값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 올랐을 때는 굉장히 좀 보석이었는데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뭐 무조건 들어가라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릴 것 같고 그럼 서울만 좋으냐? 저는 서울만 보지 않습니다. 돈 버는데 왜 꼭 서울만 돈을 벌어야 되나요? 수도권 지역에서도 분당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선도지구 지정 때문에 이제 시범단지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서울보다 그렇게 회복 많이 안 했어요. 의외로. 근데 일기 신도시에서는 분당이 제일 좋거든요. 분당이 좋은 이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잘 나와야 되는데 사업성이 잘 나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낮아야 돼요. 그래야 재건축할 때 남는 용적률만큼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업성을 올리려면 일반 분양가를 높게 잡아야 돼요. 근데 일반 분양가를 높게 잡으려면 그 지역에 그 높은 일반 분양가를 소화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일기 신도시 5개잖아요.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 중에 구매 능력이 가장 높은 지역이 분당입니다. 분당이 만약에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되면 분당은 거의 마용성 수준입니다. 뭐 용산은 한남 그런 거 빼고 거의 뭐 강남의 준강남 마포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 판교 신도시도 오래된 아파트도 17억, 18억씩 하잖아요. 분당도
15억, 구축이 뭐 15억, 16억, 17억씩 하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이 되면 20억 넘어가거든요. 구매력이 되는 지역들은 좋다. 그래서 저는 분당에도 물론 3억, 5억 가지고는 힘들 수는 있겠으나 눈여겨봐야 되고, 분당이 3억, 5억으로 힘들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게 일산하고 평촌입니다. 평촌도 괜찮아요. 교육 환경 좋고. 근데 평촌이 최근에 선도지구는 약간 좀 조용합니다. 평촌에서 가장 좋은 단지가 그 범계역에 있는 목련 2단지, 3단지, 5단지인데 목련 2단지가 리모델링 추진하면서 통합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선도지구가. 그래서 선도지구에서 좀 밀려버렸는데 뭐 나중에는 어떻게든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입지 좋은 곳들, 향촌마을이나 목련 단지들 평촌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지역들도 용적률 따져봐야 되죠. 뭐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도 지금 열심히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일산의 장점은 일단 저렴하잖아요. 분당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분양가는 똑같았거든요. 일산 주민들은 굉장히 좀 억울할 겁니다. 분당하고 똑같은 분양가였는데 지금 가격이 2배 차이가 났는데, 일산이 분당보다 못한 이유는 일단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 분당 쪽은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확장성. 분당은 이제 경부 고속도로를 따라서 우리가 경부축이라고 하는데 쭉 따라서 포도 송이처럼 성남, 용인, 수원, 화성, 평택 쭉 내려오는데, 일산은 위로 가면 파주, 더 위로 가면은 이제 그 뚱뚱한 분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 미사일 쏘시는 분. 더 이상 확장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한계는 존재하는데 강남 접근성은 GTX 개통이 되면 상당 부분 좀 개선이 될 것 같고, 강남도 삼성역에 GTX-A가 2028년 그 환승센터 공사 때문에 늦어지긴 하는데 결국에는 교통 문제는 GTX가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산도 용적률 따져보면서 좀 괜찮은 단지들이라면 재건축 추진이 된다면 뭐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나. 왜? 가성비가 좋으니까. 근데 일산 가격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다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저평가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지역이나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찾아보면 경기도도 이제 뭐 다 오르진 않겠죠. 모든 지역들이. 하지만 자기 상황에 따라서 뭐 송도, 인천 같은 경우 송도 좋잖아요. 송도 좋은데 이제 가격을 따져봐야 되는데 전고점 대비 아직도 많이 회복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역들이라면 괜찮다. 동탄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GTX 때문에 좀 반짝하긴 했는데 그것도 일부 지역이고요. 단지별로 해서 저는 고점 대비 20% 이하. 과천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좀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인프라 좋고 역세권의 교육의 생활 인프라가 좋고 단지도 괜찮은데 대단지인데 고점 대비 20% 정도 수준, 20% 이하면 더 좋고요. 그 정도 수준의 매물이라면, 필요하고 자금 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